박사 누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11월 말경에 독일로 다시 들어와서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는 과정을 짧게 말씀드리고 대질신문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월 말에 독일로 다시 들어와서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1차 조사 때 경찰분이 제게 말씀하셨던 피고소인 측에서 상상하지 않는 그 이상의 어떠한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 이상에는 혐의점이 충분한 것 같다라는 그 말에 기대어 저도 안심을 하고 독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달여를 제가 기다리는데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에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와중에 경찰분의 메일을 한 통 받게 됩니다.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증거가 있는지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라는 기대 밖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다시 대질신문을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대질신문을 하러 들어가기 전까지의 약 한 석 달의 과정 동안에 저는 제 나름대로 한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름 아닌 언론과의 접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소를 했던 그 피고소인은 한국에서 이미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모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제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없다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처럼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누누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냈던 제 고소장이 이미 폐기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목도하고 나니까 진짜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점점 더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인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여론, 언론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그 지역의 기자님하고 컨택을 해서 제가 이러저러한 상황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분께서는 다행히 경찰이 제 고소장을 이미 폐기했다는 그 사실에 꽂히셔서 본인이 조사를 해보고 기사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다시 한번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우여곡절 여차저차한 그런 사정을 거쳐서 2월 5일 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다시 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2월 5일에 출발하면 한국에 도착해도 2월 5일이거든요. 2월 5일 호텔로 가는 공항 버스 안에서 기자분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비행기 안에서 10시간이 넘게 후달린 그런 모습으로 짧은 뉴스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뉴스가 2월 5일 날 밤 그 지역의 9시 뉴스로 나가게 됩니다. 그 탓이었는지 제가 2월 7일 대질신문을 받으러 가는 길에 만난 변호사님께서 저를 담당했던 수사관 팀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었다고, 그리고 그 고소장 이미 폐기 사건으로 저를 담당했던 그 형사분께서는 징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수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질신문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님께서 그리고 담당 수사관님께서 제게 충고 아닌 충고 말씀들을 해주시는 사항을 새겨들었습니다. 절대로 흥분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험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그럴 시에는 경찰 수사관님 임의로 퇴정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어차피 그 자리에서 험한 말을 하거나 고성이 오갈 정도로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라고 각오를 하고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겪은 3시간여의 대질신문의 시간은 참으로 사람을 바닥 끝까지 떨어뜨리고 비참하게 하는, 제 생에 있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고소한 피고소인은 저와 9살 차이가 나는 제 친자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세뇌당하듯이 들었던 사실 하나는 절대로 언니 오빠한테 대들어서는 안 된다. 언니 오빠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교육이 제 몸속에 남아버렸나 봅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서 시종일관 존댓말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저를 비하하고 모욕하고 깐족거리는 그런 어떠한 종류의 말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3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야비해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교활해질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았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그런 상황을 정말로 겪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저는 대질신문에서 있었던 말씀을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정말 기나긴 제 모멸감과 모욕감과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었고, 그래도 참 어찌 견뎠는지 3시간여를 견디고 났을 때는 제 몸과 마음이 정말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질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변호사님께 본의 아니게 칭찬 아닌 칭찬도 들었었고요. 역대급 대질신문이었다고, 이렇게 조용하게 끝난 대질신문은 변호사님께서도 처음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대질신문을 마칠 무렵에 새로 담당하신 수사관님께서 이례적으로 팀장님들께서는 수사에 관여를 안 하신다는데 팀장님께서 직접 대질신문을 주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대질신문 들어가기 앞서 저를 먼저 면담을 하셨었는데 굉장히 우호적으로 느꼈었고, 1차 조사 때 담당하셨던 제 고소장을 폐기하셨던 담당 형사님과는 다르게 권위적이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수십 년간의 베테랑의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 또한 신뢰감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대질신문에 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저한테는 몇 마디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분께서는 당신이 서류를 훑어보니까 이게 어찌된 내용인지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별 말씀 하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같이 동승하셨던 변호사님께서도 나오셔서 담당 형사분과 잠깐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쪽에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덜너덜해진 그 3시간의 대가로서 그래도 긍정적인 대답을 얻게 돼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마무리에 형사분께서 제가 대질신문을 받으러 가기 전에 독일에서 미리 추가로 죄목에 대해서 죄목 3가지를 더해서 추가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부분이 형사님께서 제가 추가 고소했던 그 죄목들에 대해서는 보지도 않으시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시면서 저한테 합의 볼 생각이 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는 정말 합의 볼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제가 1년 가까이 기다려준 시간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저를 무시하고 예우해주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과 함께 방점을 찍었던 대질신문에서의 그 3시간의 기억이 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님께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 권리, 최소한의 제 권리를 주장한 일이 피고소인들한테 이렇게까지 폐륜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를 들어야 되는 일인지 저는 법적으로 판가름을 받아보고 싶다고, 지금으로서는 합의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형사분께서는 다시 피고소인을 향해서 합의 볼 생각이 있냐고 여쭤보셨고, 그쪽에서는 합의 볼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사님께서는 합의를 주도하실 요량으로 제가 추가 고소했던 나머지 3가지 죄목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로 와서 설 연휴 동안에 호텔에서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저는 우선적으로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지인분께서 고민하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진정한 사과를 한다고 한들 위로가 되겠느냐고, 그리고 그 진정한 사과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겠냐고. 그냥 사과라는 부분은 다 접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이 정답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변호사님과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합의를 보겠습니다. 합의금은 최소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변호사님께서도 제 뜻에 따라서 합의를 시작을 하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제가 출국하기 한 3, 4일 전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접수했던 제 고소장이 정말 초유의 사태로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경찰의 임의대로 폐기되는 그런 사건을 제가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1차 조사 끝내고 다시 대질신문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우호적으로 그리고 저를 이해해 주시던 그 형사분께서, 그리고 합의를 조정하시던 그분께서 불과 이틀여 만에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조잡하고 급하게 쓴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날부터 사실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법한 절차인 건지, 어떠한 기준으로 불송치를 내리게 된 건지, 저는 정말로 지금이라도 담당 수사관님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대질신문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쁜 소식이랄까요? 제가 사실은 독일에 다시 온 이후로 지금 몇 달째 정말 계속되는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찍기 전에 제가 한국에 연락지를 적어놓았던 제 친구 대리인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실은 지금 지나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님께서 조잡한 불송치 결정문을 받으시고 이의 신청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몇 달에 걸쳐서 이의 신청문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그 이의 신청문을 보고 변호사를 왜 선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쓴 이의 신청문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변호사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제 친구에게 오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의 신청문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인데요. 저는 지금 기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비록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웃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그 조잡한 불송치 결정문으로부터 시작된 제 무기력증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거라는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어떠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긴 싸움의 터널에 앞에 서 있습니다.